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장애의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 국가와 사회복지에서 할 영역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변화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ICF라는 새로운 개념을 얘기를 했고, 그 개념에서 환경적인 요인과 개인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설명되어지면서 장애가 있는 당사자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가와 지역사회와 사회복지를, 장애인 복지를 하고 있는 우리 현장가들의 그런 노력과 의지 또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이러한 역할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더불어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야 하는, 그러나 하지 못했던, 조금 아쉬웠던 사회복지라는 개념, 즉 다시 말해서 장애인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사고의 틀을 좀 더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인식, 새로운 인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지, 사회복지를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적어도 지금 이 동영상을 듣고 있다 그러면 복지에 관심이 있다라는 건데, 사회복지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회복지란? 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진짜로 듣는 것처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들려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사회복지란 사회가 행복한 것,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삶의 질이 좋은 것,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맞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사회복지를 좀 더 체계화시켜서 정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회복지를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사회복지를 영어로 적으면 social welfare입니다. social welfare. 사회복지라는 단어이죠. 여기에 복지라는 단어를 좀 쪼개볼까요? 요거는 welfare는 두 단어로 쪼갤 수가 있는데요. well과 fair. 그 다음에 이 fair는 해석을 해보면 비동사의 ing, being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well-being.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어 너무 익숙한 단어 아닌가요? well-being. 한 5, 6년 전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well-being이라는 단어만 얘기하면 좀 더 남들보다 유식한 것처럼 보였고, 좀 더 그냥 사회생활을 제대로 그냥 건강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뭘 하든지 웰빙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웰빙 스포츠, 웰빙 댄스, 웰빙 어쩌고, 웰빙 어쩌고. 그런데 한 3, 4년 전에 좀 달라졌죠. 웰빙이라는 단어 말고 어떤 단어가 더 많이 쓰이기 시작했죠? 힐링. 그렇죠. 힐링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얘기하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는 어떤 단어를 쓰면 좀 더 시대에 부응하는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특히 복지 현장에서요. 요즘은 웰빙이라는 단어 쓰면 너무 이게 뒤떨어져 보이고, 힐링도 요즘 거의 안 써요. 그죠? 요즘 쓰고 있는 단어는 감수성입니다. 문화 감수성. 무슨 감수성.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 복지에 관심 있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감수성이라는 것, 어떠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보는 느낌이나 생각, 이것을 감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웰빙을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좋은, 편안한 상태. 자, 웰빙을 우리말로 했더니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사회복지를 사회가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사회복지라고 얘기하면 너무 평이하잖아요. 조금 추상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어떨 때 편안하고 좋은 상태라고 얘기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요, 주어진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욕구, 바라고 있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죠.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란 사회가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을 뭐라 그런다? 사회복지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복지를 정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러면 장애인 복지를 정의할게요.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이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찾아서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장애인 복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장애인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들은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 이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또 확인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주는 그러한 기능적인 역할들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좀 이해되시나요?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나요? 복지, 다시 한번 좀 얘기할게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복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무엇이 복지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사회복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의사한테 누가 찾아갈까요? 환자. 왜 찾아가요? 아파서. 자, 그러면 의사는 뭘 해주죠? 환자에게 처방해주고 수술해주죠. 그럼 환자는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죠. 그런가요? 자, 그럼 우리 복지사에게는 누가 찾아올까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장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 복지라고 얘기를 합시다. 누가 찾아와요? 장애인이 찾아오죠. 또는 보호자가 찾아오겠죠. 왜 찾아올까요? 아무 문제 없는데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 또는 욕구가 있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의사는 이 환자에게 처방과 수술을 해주는데 우리 복지사는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뭘 해줄까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적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과 보호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픈 게 회복되듯이 이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거나 욕구가 충족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를 정의했던 것이 이제는 요거와 맞물려서 제대로 설명이 되나요? 사회복지가 뭐라 그랬죠? 사회복지란 사회가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과정을 사회복지라고 했는데, 봤더니 우리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이용자, 고객, 내담자, 상담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히 우리는 장애인 복지는 뭐예요? 문제와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와 욕구를 해결시켜주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와 욕구. 자, 여기에서 의사가 환자가 찾아왔는데 배가 아프대. 그랬더니 그냥 제대로 문제가 왜 아픈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바로 맹장 수술을 해버려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그들의 문제와 욕구를 정확하게 찾고 그것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인력 낭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요, 문제와 욕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문제가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그냥 그분이, 내담자가 와서, 이용자가 와서, 고객이 와서 저 맥주 마시고 싶어요, 이게 문제와 욕구이냐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의사에게 어디가 아팠는지를 제대로 진단하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장애의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떻게? 그동안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주체였다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어때요? 자기 결정력을 상당히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주 단순한 모델에서 복잡한 모델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 그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을 점차 강조하고 있고요. 장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시 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다 라는 거죠. 이런 경우 있어요. 다시 아무런 문제와 아무런 특별한 욕구를 갖고 있지 않은 장애인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러한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할 때 우리 안에 기본적인 어떤 이념들이 있죠. 그 이념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권을 존중한다라는 것. 인권 존중.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이 선포가 됩니다. 1948년이라는 데는 언제냐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모두 종식된 이후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죠. 우리가 그동안 철저한 개인주의에 의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안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장애인의 자유와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 그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이 있더라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나이와 성별과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세계 인권 선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인권선언의 1, 2, 3, 4, 5, 6, 7, 8, 29조항까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 인권 30조항으로 구성된 세계 인권선언의 맨 마지막 조항이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1항부터 29항의 인권에 대해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1항부터 29항의 인권에 대해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30조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인권선언의 30조에는 무엇이 얘기되냐 하면, 그래, 너의 그 인권을 존중받고 너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침해하거나 짓밟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학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복지의 또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생명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시대는 많이 바뀌고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고 장애인 복지가 활성화됐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 특히 재활을 통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죠. 의료적인 재활, 교육적인 재활, 사회 재활, 직업 재활, 이러한 재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죠. 다시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장애로 인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또 그 이전에 했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재활을 하는데요. 여기에 어떠한 사상이 전제돼야 되겠어요? 생명 존중의 사상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전인격적인, 그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존중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존중받고 인격적이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장애인에게 장애는 뭘까요? 장애인에게 장애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전체의 아주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장애인에게 장애는 뭐냐 하면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장애의 개념이 이제는 개인에 의해서 의료적인 그런 어떤 일방향적인 개념 정의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그 장애인에게 장애는 그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지 그게 그 장애인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를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전체 인간으로서 그들을 대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전 인격의 존중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라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 아이가 장애가 있든 없든 동일하게 소중한 우리의 아이로, 인격을 가진 아이로 대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불쌍하다라는 측은한 마음과 차별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장애인을 대한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인간으로서 전인격적으로서 존중되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적절한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의 교육을 그동안 등한시했고 그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도 없었던 우리나라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역시도 그냥 평범한 장애인, 지금과 같은 많은 일을 하고 훌륭한 어떤 발견들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충분한 지원과 그런 어떤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통합, 이것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장애 인구 중에 과연 선천적인 장애인은 몇 명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장애 인구 중에 태어나면서 장애를 입은 장애인은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뱃속에서 장애가 있어서 태어나는 경우는 5%도 안 됩니다. 이처럼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전부 다 후천적인 장애예요. 즉 지역사회에 나와 같이 생활하다가 장애를 입어요. 그런데 장애를 입었다라는, 나와 같이 살아가다가 장애를 입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이 전부 다 우리와 구별되어지고 시설에 당연히 가야 되는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통합이 아니죠. 장애가 입으면 우리가 장애 개념이 기능적인 장애가 있으면 사회적 분리가 당연한 것처럼 장애를 입으면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서 시설에 입소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일방향적인 구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평등의식인 거죠.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테레오타입, 편견과 차별이다 라는 거죠.
편견과 차별이라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늘 직면해 왔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은 그냥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그냥 그럼 일직선으로 같이 놓자, 이것이 평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편견과 차별에 이미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것을 허물어뜨린 다음에 일직선상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장애의 특성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애의 특성과 어른들이 갖고 있는 장애 특성, 특히요 고령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 특성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만큼 다르고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심장장애인, 신장장애인, 이러한 장애 유형을 갖고 있는 분들의 나름대로의 문제와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장애 등급도 몇 등급으로 나눠져 있죠? 1에서 6등급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됐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게 다 폐지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2019년 7월 이후에 장애 1에서 6급까지 있었던 등급은 사라지고 장애인 복지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냥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의 특성을 보면요, 종합적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장애인 복지를 그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게 어떤 물질적인 지원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들의 문제는요,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환경적,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잘 맞물리고, 그 다음에 적절한 지원과 그 다음에 지원이 이루어질 때, 즉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복지가 실현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요, 장애인 복지는요, 역동적이다 라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지이고, 사회복지도 사람에 대한 복지이기 때문에 대등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장애인 복지 역시도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책임성, 한 인간의 재활 문제를 다루는 공공성을 가진 장애인 복지에서는 뭐가 뒤따라줘야 되냐면 책임적인 요인이 뒤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죠. 장애를 갖고 있는 문제가 그동안은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 또 장애 당사자가 포함된 가족의 문제라고, 그래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장애인들이 결국 개인의 실수와 개인의 어떠한 부조리로 장애를 입은 게 아니에요. 환경의 변화와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 열심히 일하다가 산재가 발생하고요,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과 책임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치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갖게 된다면 분명히 사회 통합이 된 나와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가치는 어떤 거예요? 그 가치는 어떤 행동의 변화, 행동의 양식을 결정짓는 어떤 사고잖아요. 확신, 신념,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행동을 우리가 조율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사회적인 책임과 가치를 우리가 갖고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
아까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여러 형태의 반인권적인 모습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 실현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 그런 기본 권리들이 그들 안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거죠. 아까 정상화라는 단어가 잠깐 나와서 그때 설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 미뤘는데, 정상화는요, 그 정신지체인 부모회에서 만들어낸 그런 단어입니다. 정상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애가 있든 없든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상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지체인이 생활 방식과 하루의 리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환경과 생활 방식에 가장 가깝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하루의 리듬, 1년의 리듬이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장애인 당사자도 장애로 인해서 그러한 삶의 리듬과 패턴이 다 깨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잠깐 이렇게 힘들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그 리듬을 잃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경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화라는 이론은요, 덴마크의 벤크 밀케슨이라는 사람이 주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의 니르웨라는 사람에 의해서 좀 더 일원화되고 체계화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을펜스 버거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그래서 정상화 이론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이 이론에 기초해서 다양한 인권이라든지 장애인의 어떤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가 되게 어리잖아요. 여기 아이가 뽀로로를 되게 좋아합니다. 뽀로로에 누가 나오냐면 크롱이 나와요. 여러분들 크롱이 그 뽀로로 한 회를 마무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단어를 쓰는지 아세요? 단 하나의 단어밖에 쓰지 않는데 친구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크롱크롱. 크롱의 얘기는 전부 다 크롱크롱 크롱. 크롱 하나를 갖고 그는 친구들과 너무나 동일하게 어울리면서 살아가죠. 이렇게 미디어가 바뀌면 우리가 내 아이에게 설명해 줄 게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도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 장애인도 나와 다르지 않고 동일하구나, 같이 어울리면서 버타면서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능력이 성장하고 발전하겠죠. 장애가 있으면 능력이 비장애보다 떨어지나요? 그러한 생각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삼성 AS 센터에 가보면요, 휠체어 장애인이 거기에서 전 핸드폰을 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들보다 더 빨리 그것을 수리해요. 왜? 불필요한 이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을 100분 발휘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장애는 능력이 없어, 일을 못한다. 그런 생각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본 이러한 변화들이 있을 때 정말로 사회통합, 우리가 얘기하는 제대로 된 사회통합을 이루지, 그렇지 않고서는 같이 지역사회에 같이 동거하면서도 사회통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과 가치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진정한 사회통합, 진정한 정상화를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같이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